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사기 열전에 사마천이 사기 열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왕들의 어떤 기록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은 사마천이 사기 열전에서 소개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도대체 왜 이분이 이 사람들의 삶을 역사의 기록에 남겼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연파 인상여 열전에서 조나라의 전국시대 한 기원전 한 3세기경, 3, 4세기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국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전국시대라고 하는 거는 7웅이 있다 그러죠. 한나라, 한진, 위, 제조, 연초, 이렇게 7개의 나라가 서로 쟁투를 벌이다가 그 7웅 중에서 진나라가 이제 강성해지고 점점 강성해지면서 나머지 6개의 나라들을 다 이제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는 그런 시기, 통일 기원전 221년에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후 한 100년 정도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강역이 있으면 진나라가 있고, 여기 이제 원래 또 다른 죄송합니다. 이 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3개의 나라로 나눠지죠. 한, 조, 위. 근데 이 조나라는 지금 이제 연파 인상여,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이제 이 조나라 사람인데, 이 조나라가 진나라를 막기 위해서 합종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나머지 6개 나라들이 외교적인 용어인데요. 합종을 해서, 그러니까 서로 연합을 해서 진나라의 어떤 진출을 막아내는 그런 어떤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취할 때 사실 주도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가 이제 사기 열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평원군이라고 하는 왕족이 있었고, 이 사람이 식객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발전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편만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파 혹은 악승, 이런 장군들이 있어요. 싸움 잘하는 장군들이 있어서 군사적으로도 좀 안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여, 이런 어떤 정치인들, 국가의 충성심을 보이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조나라가 어떤 이제 비록 이 시기적으로 이 6개의 나라들이 국력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긴 했지만, 그나마 조나라가 그래도 강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연파 인상여 이야기,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를 기록할 때 그가 이제 전혀 다른 형식의 역사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역사서에서 그가 이제 추구했던 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역사 기록, 뭔가를 바로 잡는 건데요. 바로 잡고 회복시키고, 뭐 이런 어떤 내용을 갖고 이제 그가,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그 이전의 역사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러니까 대상과 주체, 뭐 이런 주인공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한 국가가 움직이고 한 시대가 역사의 어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수로서의 어떤 연파라는 사람, 그 다음에 정치가로서의 인상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조나라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면서 느닷없이 연파 인상여 열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조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조사는 여러분들 뭐 연파나 인상여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완벽이라든가 무슨 문경지교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조사는 좀 생소하죠. 조사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사기열전에 등장하는 조사의 이야기가 당시 조나라에 이제 임금이 있고 왕족 중에 세력이 굉장히 큰 평원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조사가 이때 직이 뭐냐면은 세금 징수를 맡은 관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는데 이 평원군이 세금을 다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전국시대 4공자 해가지고 평원군이, 그러니까 4명의 공자다. 여기서 말하는 공자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 왕족이라든가, 왕의 형제라든가, 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유력자, 이런 사람들을 공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 4명의 공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평원군인데, 식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어떤 재능들, 이런 것들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식객 혹은 빈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려 3,000명이에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3,000명을 여러분들 아무런 생산에 가담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거처를 갖다 제공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세금을 안 냅니다. 여러 번 독촉을 했는데 정 안 되니까 그 집에서 재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9명을 붙잡아요. 조사가. 근데 이제 열전에는 그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죠? 평원군이에요. 조나라의 평원군. 굉장한 유력자입니다. 권세가이고. 그 집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네가 나를 처벌할 수가 있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오만하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뭐 해봐. 뭐 이런 식이겠죠. 조사가 이 9명을 죽여버립니다.
참 이제 세금을 안 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뺏는다. 이게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평원군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평원군이 이놈 봐라 이렇게 했겠죠. 굉장히 경로해서 이 조사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때 이 조사가 평원군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권세라든가 이런 어떤 부 이런 것들이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국가가 없다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국가는 공적 사업들을 막 하면서 어쨌든 돈이 필요한데 그걸 어떤 규칙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공평하게 어떤 법칙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걸 강요해서 세금을 강제하면서 당신과 같이 권력자들이 그것을 솔선해서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나라의 장래가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나라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당신의 존재 근거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무리하게 납세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평원군이 마음을 풉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을 왕에게 추천해서 국가의 모든 조세 문제를 관리하는 관리로 삼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열전의 앞부분에 나오죠. 사마천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사가 국가의 재정, 세금, 조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맡고 난 이후에 국가가 풍요로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씁니다. 사람들의 삶이 넉넉해지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됐다. 세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연파와 인상여의 어떤 그 영향력, 그 시대의 조나라에서의 그 영향력과 그 다음에 이 조사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영향력, 그 역할, 이것은 그 크기나 영향면에서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조사라고 하는 사람을 연파와 인상여 이야기에 껴넣는 거예요. 사마천의 의도가 무엇일까? 군사적으로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잘 지켜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국가의 존속에 국가의 충성심을 가진 유능한 관리가 외교적으로나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것, 이것도 국가 존속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상식적인 것, 어떻게 보면은 사소해 보이는 것,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금 징수원.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또 권력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특권을 누리고, 이런 것들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파나 인상여의 역할과 방불하게 조사의 역할이 같은 반열에 놓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마천의 역사 기록의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특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출발이 달라요. 찬스들을 서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은, 그래서 뭐 소득이 많은데 일반 국민들은 정말 그 철저하게 세금을 떼가지 않습니까? 뭐 가끔 청문회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보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 뭐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는 서둘러서 뭐 그거를 착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어쩌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칙, 사소해 보이는 이런 상식들,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가 이렇게 이제 그 국가의 재무를 담당하는 그런 어떤 총책임자로 임명이 됐는데, 후에 이제 군사적으로 조나라가 뭐 연나라라든가 뭐 진나라, 그 다음에 뭐 위나라, 이렇게 이제 계속 주변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형태의 기능들을 갖고 있는 관리들이 때로는 군사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조사가 이제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과를 올리고 나름대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됐죠. 어쩌면은 그 세금 징수, 이 재정과 관련된 일들을 하기 이전부터 조사는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사의 아들이 조괄이라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이 조괄이라는 친구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영향, 그 집안의 영향으로 병법을 익힙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군사적인 그런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사와 조괄이라고 하는 이 부자 관계에 있어서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외부의 침입이 있고, 조사는 점점 나이가 들었죠. 나이가 들었는데 이 조괄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한마디도 지지 않아요. 사마천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왜? 이 병법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얘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조괄을 군사적으로 얘가 능력을 보일 거라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말을 멋들어지게 하는데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지지를 않았다 그래요.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조괄의 부인이죠. 조사의 부인. 조괄의 어머니가, 아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합당한 말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한 번도 이렇게 아들 칭찬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는 이 조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쟁터에서 경험을 해야 되죠. 정말 그 위험한 상황에도 처해보고, 그게 뭐 군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능력,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 게 군대 일이다.
근데 제가 만약에 아버지의 후광이죠.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장수가 돼서 군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다 그러면 틀림없이 패할 거다. 왜냐?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입으로 떠드는 저런 그 내용들은 종이 위에서 병법을 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은 조과를 크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실전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배운 게 이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적용돼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없죠. 그러니까 융통성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 시시각각 전쟁터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변수들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들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지상 단병이라는 말 외에 또 교주고슬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자는 악교 할 때 교자입니다. 붙인다 이런 뜻이고 주는 기둥주자예요. 그 다음에 고는 두드릴고 그 다음에 슬은 비파슬. 그러니까 비파를 기둥에다가 풀로 붙여놓고 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고 뭔가 이 좀 어색함. 이게 이제 조사가 조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다. 쟤는 장군으로서 몇 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군사적인 위협이 점점 커지자 조나라 효왕이 누구를 장수로 삼을까 쭉 생각하다가 조과를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 작용했겠죠. 조과를 장수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조과를 총 대장군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니까 조과의 어머니가 다시 말하면 조사의 아내가 효왕에게 글을 써요. 편지를 보냅니다. 기별을. 직접 만나지는 않고 보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평가. 얘는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여러 가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런 겉으로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독단적이고 재산들이 형성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과 나눌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계속 부동산 뭐 이런 것들 땅 사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어머니가 효왕한테 계속 해요. 그래서 얘는 아버지의 제가 이 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얘를 만약에 대장군으로 삼는다면 조나라는 큰 위험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 뜻을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터에 나가는 부모, 자식을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서 전장터에서 빼려고 하는 어미의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임금이 이미 결정된 건데 그냥 한번 믿어봅시다. 그렇게 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조괄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나중에 제가 군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뭔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연좌제는 묻지 마십시오.
당시에 이제 장군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러면은 그 일가족들한테 다 죄를 묻곤 했는데 뭐 효왕이 그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역대 전쟁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거의 제노사이드 수준이에요. 45만 명이 조나라 병사 45만 명이 죽어요. 진나라와 싸운 장평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평전투 45만 명이 조나라 병사들이 죽습니다. 누가 이 조나라 병사들을 인솔했는가? 그래서 장평대전에서 조나라 병사들이 정말 치명적인, 그래서 조나라가 멸망하는데 사실 하나의 그 단서를 제공하죠. 당장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가 있고 난 다음에 진나라가 완전히 조나라를 포위했는데 또 다른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잠시 이제 포위를 풀죠. 이때 조나라 효왕은 후회를 해도 이미 늦었죠. 근데 약속에 따라서 조괄의 어머니, 조괄의 가족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우리가 자녀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찬스, 부모의 어떤 후광을 입어서 정말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통과해서 막 이렇게 이제 진출해서 뭔가 역할들을 하는,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늘 그것이 새로 뽑히는 관리들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사가 정말 아들에 대해서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은 한낱 종이 위에 그런 어떤 탁상에서 논하는 정도다. 그렇다 그러면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을 정말 훌륭한 군인으로 키우려고 그러면 병법들은 익히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갖게 해주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이 뭐 어떤 재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러나 있잖아요.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가 있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어떻게 뭐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부와 권력을 쌓고 그 뭐 상대적으로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괄의 어머니가 효왕한테 쓰는 편지 중에 맨날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집안을 다 챙겨요. 근데 그게 군인으로서 장수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뭐죠? 얘는 나가 있어도 그냥 자기 사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 넓히고 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녀들한테 소홀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애잔하죠. 그래서 걔한테 좀 더 기회를 줬으면 내가 겪었던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식은 좀 피해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부모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조사와 조괄의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은 조나라의 멸망 222년에 장평전투가 260년 정도 전후에서 있었고요. 222년도에 조나라가 망해요.
불과 3, 40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전투 자체가. 얼마나 국가에 큰 치명적인,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우리 미래 세대들을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파 인상효라고 하는 두 큰 거물 사이에 조사라는 사람이 끼어들었는데, 이 조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소해요. 사소하지만은 기본, 아주 상식적인 것.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안정되게 발전해 나간다 그러면 이런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필요하지만, 그것에 방불하게 못지않게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어쨌든 뭐 자식과의 관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큰 사회,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흥하고 망하고 하는 어떤 근간. 그러니까 사마천이 조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조나라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조금 아이들은 힘든 거 싫어하죠. 요즘 아이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를 해요. 그걸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찬스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버지가 그런 요구를 거절했을 때 요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의무를 다 벗어나게 한다든지. 뭐 나와가지고 여러 변명들을 하고 있지만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가죠. 뭐 위험한 그런 집단 생활, 뭐 군대 막 이런 데 보내가지고 내 아이가 거기서 혹시나 어떻게 치일까, 이런 걱정들은 모든 부모들이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떤 찬스가 생기면 우리 아이를 거기서 빼내려고 하죠. 입시 문제, 진학 문제, 무슨 어디 취업 문제, 늘 우리 주변에 걸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소한 원칙들이 허물어졌을 때 군사나 정치에 못지않게 위기 문제가 아니라 망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마천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나라의 세금 징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권력에 맞서서 과감하게 이 국가의 어떤 기본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가 존속하는 근거가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조사의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절대 장군으로 내보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조사 부부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8번째 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